문제 관련해서 학생들이 상담이 들어오고요. 성폭행 그리고 성추행, 성 관련 이제 남사친, 여사친 생각보다 애들이 이성친구보다 남사친하고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하시기에 이성이라는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어려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는 파트가 아닌가 싶어서 늘 이제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담감은 최소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성취 기준을 고려해서 이제 학습 수업 목표는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바탕으로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여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보았고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리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생리를 시작하면서 불편하니까 생리기간은 지옥이다. 그리고 내가 저주를 받은 것 같다. 짜증난다.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남자들은 편한데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건강한 성의식의 기본 첫걸음은 저는 긍정적인 자기 이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소를 조금 넣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건강한 성의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해보니까 이 단원에서는 적당히가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가요. 수업 스킬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보다 약간 선생님들의 수업을 이끌어가는 좀 섬세한 팁 이런 것들이 수업의 질을 결정하고 민원 사항들을 많이 조금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어떤 무언가를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고 중간중간에 어떤 포인트들을 제가 활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은 학생들하고 호의적 관계를 쌓는 게 정말 중요한데 단순히 문제가 없는 관계가 아니고요, 선생님. 굉장히 호의적인 관계를 빌드업 하셔야 돼요. 3월 첫 시간부터. 그래서 학생들이 나 저 선생님은 그냥 좀 믿을만해, 편해.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갖고 가셔야 나중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그냥 따라옵니다. 학생들은요. 불편한 내용을 받아들일 때 그 내용보다는 그 사람으로 통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의적이며 불편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선은 믿고 들어봐주는 그런 마음을 내고 집에 가서 전달할 때도 불편했어 보다는 엄마 이런 거 배웠는데 필요한 거는 같아. 근데 조금 놀랬어. 이런 정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정말 엄마한테 전달했을 때 좀 곤란할 것 같다. 그럼 우선 입을 다물고 저한테 와서 물어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만약에 아이가 나와 정서가 조금 안 좋거나 별로 래퍼가 없다. 근데 자기가 들었을 때 불편하다 하면 아이들은 바로 집에 가서 엄마 이런 거 배웠는데 좀 이상했어. 이렇게 되면 이제 학부모님들은 거기 다 꽂히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월 첫 주부터 4월에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학생의 제 첫 단어를 저희가 청소년의 이해잖아요. 그 단원부터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애들 파악을 하고 그 블랙리스트들 있죠. 각 반에. 그런 애들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한테 예민한 학부모님들을 좀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표정을 살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뭔가 이렇게 표정이 가면 바로 불러가지고 뭐가 불편했나? 이해가 안 되나? 체크를 해주면 그 친구가 그냥 뭔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좀 해소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크고 그 다음에 디테일은 뭐냐면 학생들 수업을 구성하는데 교과서 내용만으로 저는 하지는 않고 교과서 내용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은 삭제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관계 같은 거. 그냥 사정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여성의 몸속에 정자가 이미 들어가 있어. 그럼 애들은 어떻게가 중요한데 그 어떻게는 빠지면 선생님들도 스킵을 하시죠. 그러면 피임에 대한 수업이 되게 어려워요. 구조를 잘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했지만 애들은 이해하지 못한 상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근데 디테일이 필요한데 저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하고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내용하고 좀 섞어가지고 애들이 필요한 내용, 생리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들을만 하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불편한 내용을 조금 주는 거죠. 띄엄띄엄띄엄. 그러면 학생들이 한 1, 2주 지나면 그걸 좀 소화해서 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균형을 맞춰주시면 학생들이 거부감이 좀 있어도 그걸 소화해 나가면서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소통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저는 한 8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설문조사하고요.
매 시간마다 수업 후기 받고 질문이라든지 왜곡되게 이해한 거를 체크를 해서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 표정을 살피고 그 다음에 성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듣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실습을 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한다라고 조금 관점을 바꾸시면 훨씬 좀 탄력 있게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어떻게 이제 수업에 제가 조금 이렇게 활용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꼭 이렇게 사전 설문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성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요구사항 얼만큼 알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수업 수준을 조금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성교육은 사실 그 공학보다는 분리되어 있는 학교가 굉장히 좋고요. 저는 여중 와서 좋은 게 여학생들에게 맞춤으로 해줄 수 있는 거. 그 남녀공학에서 성교육을 하면 최선을 다 열심히 하지만 반마다 달라요. 그래서 사이 좋은 반은 서로가 서로의 성을 알려주면서 활발한 모든 활동이 일어나고요. 내외하는 반은 여학생은 일로 보고 남학생은 일로 보고 말도 안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쑥쑥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사전에 이런 수준을 조금 파악해가지고 수업을 짜는데 기본 틀은 똑같습니다. 기본 내용은 이렇게 14차시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학기에 하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 지도안상에는 한 8차시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좀 6차시 정도 더 할애해가지고 수준에 따라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 딱 봤을 때 안녕하십니까. 포항 한도중 교사 엄영미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다양한 그 가족 형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변화하는 가족 파트에서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그 구도심에 있는 학교, 다양한 가족 문화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적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힘을 주고 싶었던 단원이고요. 그러면서 그런 형태에 있는 학생들이 위축되지 않게 자연스럽게 자기 가족을 받아들이고 숨기거나 이런 거 없이 좀 잘 받아들였으면 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수업이 가능하고요. 활동지 중심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5에서 6차시 정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떤 반은 5차시로 정리가 됐고요. 어떤 반은 6차시 정도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개별 모임 혹은 모듬 수업도 가능했는데 저는 부분적으로는 모듬을 하고요. 개별적인 과제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학생활동의 결과물을 읽은 내용이고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목차는 그림책 만들기 수업의 도입 전개, 마무리 부분 간단한 팁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배부해드린, 지금 오프라인 쌤들한테는 배부해드렸는데 거기 활동지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탑재도 해놨고요. 조금 사용하기 쉬우시라고 해뒀는데 그 내용들 팁만 짚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단원별로 이것도 활동지 중심입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수업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동화책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구매하셔도 좋고요. 입양가족 혹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스토리, 다름을 인정하는 스토리 이렇게 해서 직접 구매하셔도 좋고 아니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목만 치면은 재밌게 읽어주는 유튜브가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저처럼 여기 활동지 그대로 보시면 그림책 제목을 내가 지으면 너희는 뭐라고 짓겠니? 먼저 가리시면 좋습니다. 책 제목을 가려 두시고요. 너희라면 책 제목을 뭐라고 했을까? 가족 유형은 뭔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거를 좀 좋아하는 학생들,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좀 직접 읽어볼래? 혹은 한 장씩 돌아가면서 한 바닥씩 읽기. 이렇게 해서 흥미를 좀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양한 그림책을 만들 사례를 제시합니다. 5가지의 사례, 아까 초아의 사례처럼 한부모 가족, 이혼 가족, 여기
그 가족에서 힘든 점을 조금 생각을 해서 일기를 작성을 해뒀거든요. 그 가족이 겪는 힘든 점을 좀 공유하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서 사례를 주고 애들한테 랜덤으로 뽑기를 합니다. 그럼 애들이 난리가 나요. 자기는 뭘 뽑고 싶은데 하면서. 그래도 이제 뽑기를 하면서도 애들이 재밌어 하거든요. 일단 인원수만큼 뽑으라고 하고요. 그러면 5가지의 사례이기 때문에 5가지의 모둠이 형성돼요. 그러면 자리 배치를 다시 해서 같은 유형들끼리, 가족 유형들끼리 앉아볼래?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조금 자유롭게 전개를 하는데 모둠은 같이 하되 개별 작품이 나오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끼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좀 나눠볼래? 나는 무슨 생각인데 너는 무슨 생각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유롭게 풀어가라고 시간을 좀 줬었고요. 여기는 끄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한테는 질문을 계속 던져줬거든요. 넌 동물을 캐릭터로 할 거니 주인공은 동물이야? 사람이야? 사물이야?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고 이 아이가 이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 아이라면 이렇게 감정을 조금 건드려주면 훨씬 더 쉽게 풀어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표지도 다 활동지에 있거든요. 앞표지 어떻게 할 건지, 뒷표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8페이지의 스토리를 작성하도록 했고요. 책 제목은 제일 마지막에 선택해도 된다. 그러니까 스토리만 조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너무 이게 시간이 늘어지면은 애들이 막 이제 내용이 이제 다른 데로 막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딱 뒀었고요.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애들 좀 몰입도가 있네. 시간 늘려도 되겠다. 아니면 타이트하게 해서 끝내줘야 되겠다. 요 시간을 잘 적정히 선생님들 다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머를 딱 두면은 애들이 뭔가 압박감을 딱 가지고 뭔가 요 목표에 가는 몰입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머를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활동이 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다음 시간에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올게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매 시간 모든 별로 걷어뒀습니다. 클립에다가 몇 반인지 딱 표시를 해두고 걷어두고 다시 나눠주고 이렇게 5, 6차시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스크랩북 여기 5페이지짜리 찾으면 양면 총 10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앞표지, 뒷표지, 안에 스토리 8개 딱 찾을 수 있는데 그 초록 검색창에 치시면 스크랩북 5페이지 딱 치시면 개당 한 600원에서 비싼 건 8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부담이 없으시기 때문에 요거를 구입해서 애들한테 옮겨봐라. 너희가 한 스토리보드를 옮겨라. 그 과정에서 수정하고 보완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임펜을 사용하면 가장 선명하게 좋았고요. 사인펜, 색연필 같은 미술용품을 제공을 해주고 옮길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는 저는 색지를 이렇게 잘라서 했었는데요. 이 색지는 굉장히 제가 자르고 옆에 이렇게 클립 이렇게 찍고 하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좀 크게 하고 싶었는데 이 책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도도 훨씬 높을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그 학생의 책은 다른 친구가 제가 그걸 구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완성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결국 그 친구는 구입은 안 했지만 선물로 이렇게 증정을 해서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줬었거든요.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면 이 스크랩북을 활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 했으면 이제 북콘서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활동지에 서평 쓰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최생희입니다. 우선 저는 저희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실 수업 전환과 전망 관련해서 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과 관련된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주제는 알다시피 동상한 주고의 앨리스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딱 보이다시피 주거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 수업을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저희 수업의 목표와 어떻게 편성했는지 편성표를 조금 보여드리고요. 그 외 3가지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쟁점이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선생님 없는 어떤 공간에서 수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퀴즈 저희
제가 3개를 총 냈는데요. 같이 공유해야 되는 내용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들께서는 온라인상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을 때 아이들이 교과서를 딴짓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을 유도했었는지 같이 정보를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한번 그 정보 공유 1로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이제 오픈 톡방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글 폼을 활용한 호기심 유발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요거는 그냥 우리 방탈출 게임 구글 폼으로 넣어서 링크를 걸어서 아이들에게 이 퀴즈를 풀도록 했는데요. 만약 퀴즈를 풀지 못하면 방을 탈출할 수 없고 다시 빠져서 그 돌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중에 구글 폼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정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다 정답을 맞춥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중에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1명씩 2명씩 다 방탈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안전한 생활 속에 새로운 이런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메타버스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온라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목적 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단순한 교구로서만 활용을 하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됨으로써 내용을 습득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1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었어요. 그래서 2년째 될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거를 연결해서 정말 지식을 습득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쟁점이 뭐냐면 학생 주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메타버스 수업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저희 2번째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코딩을 제외하고 코딩은 정보 수업이잖아요. 저희가 코딩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주도해서 뭔가를 해서 나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망과 과제,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이거를 적용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 오픈톡방에 좀 같이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전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게 뭐였냐면 질문 만들기 활동이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질문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건 아니고 제가 어차피 코딩은 제가 할 거고 코딩이 안 되더라도 이미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존재합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거기에 퀴즈만 코딩 언어에 집어넣고 블럭만 집어넣으면 충분히 퀴즈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할 때 아이들의 언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였고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제목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메타버스 인공지능 활용 수업인데, 실제로 그 고등학생 1학년 대상으로 기술과정 수업에서 적용을 하였고요. 이제 각각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메타버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맵스를 활용하였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티처블 머신이라는 에듀테크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은 우리 왜 AI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도 이제 최미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교실 수업 전환의 전반과 과제에서 계속 이제 메타버스와 이제 그리고 AI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실제로 나아가는 방향 중에 하나가 디지털 기반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수업에서 정보나 과학 교과에서만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 교과에서 미래지향적인 교수 학습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디지털 기반에 해서 여러 가지 수업을 재구성하시고 재구조화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창의 융합 수업을 위한 역량 강화가 사실상 이제 필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안전사고 대처 매뉴얼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메타버스 활용 수업을 하였는데요. 프로그램 배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가족 구성원의 신변의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방안들을 조사하고 가족 안전을 지키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드는 문제중심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창합니다. 이 PBL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PBL 수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저는 학생들이 실제로 지역사회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게다가 말령의 교육과정이 요즘 계속 언급이 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이 언급되는 만큼 학생들에게 조금 한번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서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문제인식은 우리 동네 안전보안관이 다 함께 배워보자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차시는 총 7차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했는지 중간중간 이제 과정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디딤 영상이라든지 안전 불감증 검사를 통해서 동기 유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은 저희는 가족 안전사고 사례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가정생활 안전사고와 생애 주기별 신변 안전사고가 나오는데 이런 이제 키워드들을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보고 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모둠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토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모둠별로 앉아서 관련된 뉴스라든지 기사 그리고 사례 주제를 선정을 하면서 토의 작업을 해서 어떤 주제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3차시, 4차시부터 이제 본격적인 모둠 활동지를 기반으로 한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학생들이 조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방법, 해결 방안 등을 제시를 하고 안전 매뉴얼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안전 매뉴얼은 카드 뉴스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시각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각화에 필요한 도식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활용되는 DNA 기반 이제 지역 근처 안전사고 매핑학인데 구글 맵스에 실제로 안전 장소들을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안전 장소를 찾아서 매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매핑된 장소를 또 QR코드화까지 하는 작업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5차시에 진행이 되고 6차시에는 이제 학생들이 QR코드를 담은 이제 모든 전반적인 안전 매뉴얼을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다 A부터 Z까지 알 수 있도록 카드 뉴스를 만들게 됩니다. 활용한 에듀테크는 미리 캔버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카드 뉴스를 만들면 학생들이 SNS까지 게시를 하게 해서 실제로 그 SNS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마지막 7차시에는 갤러리 워크를 통해서 학생들이 각 모둠별로 만든 안전 매뉴얼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작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과정을 고려했다는 건 이제 여기에서 내용 체계는 가정생활과 안전에서 이제 안전 핵심 개념으로 이렇게 수업을 구성을 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평가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학생들의 이제 세특에도 조금 유의미하게 적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활동에 실제로 사용했던 이제 그런 이제 PPT 자료들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나의 안전 불감증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 불감증 확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해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가장 관심 있는 주제로 안전사고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학생들의 수업 활동지인데요. 학생들이 손으로 쓰는 학생들도 있고 컴퓨터를 치는 학생들도 있는데 실제로 시각화 매뉴얼을 만들 때 지금 여기 사례는 화재 사고 관련된 건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야 주변에 알리기부터 시작을 해서 119 신고를 하는데 119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불길이 천장에 닿는 불이냐 아니냐 실제로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이제 안전과 관련된 센터들을 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매뉴얼을 도식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안전 전문가가 되어 있거든요. 이 작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실제로 활동지 활동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이제 보다 전문성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 매뉴얼 만들기 과정인데요. 실제로 디자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안전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고 구글 맵스에 이제 안전 지도 만들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QR을 가져왔습니다. 그 휴대폰으로 QR을 인식해 주시면 학생들이 만든 이제 구글 지도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퀴즈 첫 번째입니다. 현재 제가 있는 지역이 상주입니다. 그래서 상주시 아동복지기관과 상주시 경찰서 파출소를 학생들이 지도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과연 이 모둠은 어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을 지도에 표시한 걸까요? 네, 오픈 채팅방에 적어주시죠. 네, 사실 뒤에 힌트는 조금 나옵니다. 가까이 이제 인식을 해보시면 상주에 있는 아동복지기관 학생들이 다른 아이콘으로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